그 슬픈 중국이라는 책을 쓰실 때 아마 단순히 중국 역사를 소개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 어떤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예.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시고 싶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네. 이야기는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이거를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 적인하고 또 뭐 그 전에 있었던 적폐, 청산 이런 거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거 말고도 혹시 교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좀 주고 싶었다 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 연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유학을 1999년에 가가지고 사실은 영어로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런저런 글을 써서 신문에 낸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글을 쓴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한국어로 늘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논문을 써서 발표한 것도 있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2017년 12월이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어요. 가서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의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그랬어요. 중국몽이 뭐냐면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시진핑이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몽에 한국 사람이 어떻게 동참을 하죠? 그 중국 민족주의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어떻게 그런 식의 허술한 발표문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연설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게 난 좀 더 궁금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인민 군을 저희 그 뭐 인민해방군을 위해서 군가를 짓기도 하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일성이라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인물을 거론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너무나 아마추어들의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념적 방황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중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오늘날의 중국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는지 낱낱이 한번 밝혀보자. 근데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문화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정치 현실을 보면 사실 문화혁명의 유혹에 쉽게 빠지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인터넷 매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같은 것도 범람을 하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대중들을 선동하기도 너무나 쉬워졌죠. 그러니까 성난 대중들을 거리로 몰아내면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떼법과 그리고 마블로 예. 같은 그런 예. 개념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학자들이 정말 역사적 사실로 돌아가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정직한 정보를 많이 구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혁명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베이징 대학 연설을 하고 또 기자들이 거기서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사과도 기억나네요. 예, 사과도 못 받아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냥 유감이다로 넘어가고 혼밥을 8끼나 먹고. 근데 그게 좀 아주 묘했죠. 저는 근데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촛불 혁명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면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됐다. 한국 인민들이 위대한 민주주의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 왔을 때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왔을 때 중국 정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러죠. 절대 촛불 혁명에 치읓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민혁명인데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처럼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데모를 한다. 아니면은 1987년 천안문에 시위가 재현이 된다. 이게 가장 두렵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얼마 전이죠. 2019년에 홍콩에서 200만이 쏟아져 나와서 데모를 했죠. 그리고 구호가 천멸 중공이었습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바로 그 이듬해에 홍콩 민주화를 압살하는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돌돌 묶어버렸죠. 그 법안들로. 그래서 지금 홍콩 민주주의가 완전히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중국 공산당이 원했던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덩샤오핑이
늘 일국 양제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일국 양제. 그러니까 홍콩을 중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섬으로 남겨두면, 그건 보루로 남겨두면 그 홍콩을 들고 대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대만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일국 양제를 가지고 그게 동시화평의 생각이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때처를 만났을 때 50년 동안 2047년까지 홍콩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남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공언을 했죠. 국제적으로 공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홍콩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넘게. 근데 이제 시진핑 들어오면서 이제 홍콩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본격적인 시위를 벌리고 막 이러니까 압살을 해버렸죠. 지금 이제 홍콩은 민주주의가 없는 아주 볼품없는 도시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홍콩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중국 민주화의 도화선에 불을 지필지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산혁명이란 게 2014년이었는데 5년 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2019년에 그 투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거쳐서 2024년인데 또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었던 저런 식의 시위가 일어났다면 절대로 그 시위가 중국으로 번져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가면 중국 가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환대를 못 받았죠.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재인의 그 홀대가 그런 아주 중국 내부의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나 보네요. 제가 보기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거든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촛불혁명이라는 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는 어떤 집권의 방법으로서 활용됐구나 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 뭐 그냥 라이트웨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집권 배경이라든지 이런 스토리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 체제에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대통령 시절에 중국에 와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좋았냐면 그 북경대 앞에 중관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서점들이 있는데 서점에 커다란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여러 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관련된 책들이. 박근혜는 왜 그렇게 후대를 받고 문재인은 왜 홀대를 받았을까요?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박정희죠. 시진핑의 아버지는 누구죠? 시중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추구했던 그런 개발 독재가 사실은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남한을 봐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봐라.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개발 독재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박정희를 더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덩샤오핑이 박정희를 엄청 극구 찬양을 했죠. 박정희와 싱가포르의 리콴유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 독재를 성공시킨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입각해서 보면 독재자들이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마오쩌둥을 존경하든 리영이를 존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을 보면 미국식 민주혁명을 통해 잡은 거예요. 인민 봉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절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홀대를 했다는 것이 저희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시각을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때 제가 그거를 조선일보에 그 칼럼을 썼을 때 그 대문에 실렸습니다. 맨 앞에. 그렇구나. 네. 보통 한국에서 이제 뭐 보수 진영이나 우파 진영이라면 문재인이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이고 하니까 중국은 굴종적인 나라한테는 좀 강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좀 한번 손봐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뤘던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마 주류의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중국의 내부의 복잡한 상황도 충분히 거기 반영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좀 이제 재밌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야당 세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이념적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80년대 운동권들이었고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민족 해방 노선에 있었으니까 친중 노선으로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국이랑 더 친해야 되는데 중국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죠. 오히려 맞기도 하고 그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박근혜가 갔을 땐 좀 더 친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노선을 짤 때 자기가 중국 좋아한다고 중국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절대 오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좀 더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외교부에서 썼는지 청와대에서 썼는지 그 연설문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점수를 주자면 F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